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어딜 좀 보냐면 그 33페이지에 공간활동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좀 밑줄을 그시는데 3차원 입체 공간 같은 말입니다.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같은 말이고요. 그럼 거기 보면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중 공간, 수평, 공중, 지중 공간. 지중이라는 게 뭐냐면 지하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뭘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1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1차원은 그냥 선입니다. 선. 이 선을 뭐라 그래요?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선이 있잖아요. 그럼 2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게 1m, 이게 1m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2차원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1m 곱하기 1m는 어떻게 돼요? 제곱미터죠. 그래서 1제곱미터가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2차원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면적이라 하죠. 이걸 면적.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3차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차원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도 1m, 여기 1m. 선이 몇 개? 3개죠? 여기 1m. 그러면 이거는 이제 3차원이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는 이건 면적이 아니라 최적이 됩니다.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니까 어떻게 돼요?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세제곱미터가 되죠. 요때는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최적이라고 표현해요. 최적. 그래서 이제 그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표가 있죠. 이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 하고, 지하 공간은 뭐 말 그대로 지하. 공중 공간은 뭐야? 지상. 이렇게 수평 공간, 지하 공간, 지중 공간, 공중 공간 이렇게 용어. 자, 그러면 이제 왜 공간 활동이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이제 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건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건폐율, 용적률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포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 다 배웁니다. 다 배우니까 뭐 간단히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만약에 요게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합시다. 100평. 100평인데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덮은 비율, 즉 대지 면적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건폐율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50만큼만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야? 50평이 되는 거야. 50평. 까지만 어떻게 돼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빈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지라고 배웠죠. 배울 거예요 또. 빌공짜에 땅 짓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있죠.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에서 이제 건축 연면적이 뭐냐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거든요. 그게 이제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건축물에서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게 만약에 200%다. 그럼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100평이잖아요.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200평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1층 하면 50평, 2층 올리니까 합계가 얼마야? 100평. 3층 하면 뭐야? 이제 150평. 그 다음에 4층까지 올리면 어떻게 돼요? 200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대지 면적의 2배를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층수가 몇 층이 나와요? 1, 2, 3,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포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 시간에 배우니까
그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지우고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결국 공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대지 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야?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전체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은 50평씩 4층이니까 50평 곱하기 4층. 5, 4, 20. 그래서 전체는 연면적은 200평이 되는 거죠. 그 200평만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공지니까 뭐 주차장을 쓰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200평만큼 임대 가능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해서 이런 공간을 창조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임대를 하고 임대 수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층수를 결정하는 게 결국 용적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층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이 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 용적률이라는 건데, 그럼 이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야? 이 사업이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지만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에서 뭐가 나와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와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막 이게 이제 뭐 35층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야, 뭐 20층밖에 못 나올 수도 있고, 공동 아파트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많이 나올수록 층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분양 세대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양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평, 공중, 지중 공간, 그래서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과 3차원 공간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개념을 보면 이건 뭐야? 3차원 공간 또는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입체 공간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 가서 이제 일반 원칙의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기출 문제가 하나 있는데 22의 기출이죠. 34페이지예요. 요즘은 이런 패턴으로 많이 냅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박스를 주죠. 박스를 주고 옳은 거로 또는 틀린 것으로 연결된 것은 이런 식의 형태로 많이들 냅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박스형 문제가 민법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학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다는 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뭐 해설하겠지만은 기출 문제를 보고 모의고사 볼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자,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 활동이다. 그러면서 공중, 지표, 수평 또는 지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보면 점유권 이외의 용어는 없죠. 또는 저당권 이외의 용어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공법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 이런 이외의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이외의 용어는 없어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학문이라는 얘기죠. 학문. 이 학문은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같은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은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유의어, 그러니까 뭐라나 비슷한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와서 공중 뭐야? 이게 지상. 지표는 뭐야? 수평. 지하는 뭐야? 지중, 지하. 그러면 3차원 무슨 공간이에요?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 활동이다. 맞는 말이죠? 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상식에다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리적이 윤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 통념상 서로 이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곤란한 얘기죠. 그러면 이 거래 당사자가 윤리가 부족하다,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죠.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예요? 윤리성이 있어야죠, 이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뭐야? 깡통주택이잖아요. 깡통주택.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그 전세 사기건, 전세 사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야? 전세 보증금을 못 받잖아, 이게. 예, 그래가지고 뭐 잡으면 뭐 합니까, 그거? 그자 잡으면 돈 못 받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사회적 문제죠,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중에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세입자가 방을 빼겠다는데 보증금 돌려줘야죠. 근데 안 돌려주잖아요. 이게. 못 돌려주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이건 사기지. 따라서 그건 사기지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됐든 부동산 업자가 됐든 전부 다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한번 봅시다. 블라블라 나오면서 장기적 배려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죠? 예,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 리을번에 보세요. 대물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 대인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벌써 이게 틀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틀렸죠. 또 밑에 있는 거 더 틀렸어요.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과학성이라는 건 이론이죠. 그러나 경험도 어떻게 중요하죠. 경험이 없으면 그건 아니죠.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선무당이죠. 그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중요하다. 이 둘 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인 활동이며 동시에 뭐야? 대물 활동이다.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 나왔어요. 장소에 임한다. 아까 밑줄 그라고 그랬죠?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틀렸죠? 그럼 기업과 디귿이니까 뭐야? 정답은 뭐야? 2번이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과목 중에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게 부동산학개론이에요. 딴 거는 상식이 안 돼요. 그거 암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현상이라는 건데 뭐 이거는 간단히 여러분이 보세요. 거기 뭐 구구절절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느냐? 36페이지네요. 이제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죠. 그러면 이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건 뭐죠?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이걸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복합 개념이다. 그럼 이 복합 개념의 논리로 이제 부동산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건데 기술적이나 경제적은 쉬워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암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거 할 수 없이 두 문자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자환위공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자환위공 또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환위공 이렇게. 그럼 자가 뭐야?
자연, 환은 뭐야? 환경, 위치, 공은 뭐야? 공간. 요 단어가 나오면 뭐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제 보세요. 생, 동그라미, 소, 동그라미, 상품. 이렇게 하면 생소한 상품이다. 생소한 상품이다. 생이 뭐야?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어디에서? 이게 오타가 났네요, 여러분. 오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자연이 아니고요. 이거 자산입니다. 오타예요. 고치세요. 오타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소한 상품이다. 어디에서? 3본에서. 3본이 어디 있냐면은 평촌 옆에 3본 있죠. 그래서 생소한 상품이다. 어디에서? 3본에서. 그러니까 산이 뭐죠? 자산. 본이 뭐야? 자본. 그래서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이제 분류를 이제 호칭을 하게 되면, 명칭을 되면 이거는 뭐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요 두 가지는 이렇게 간단히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환위공, 이렇게 자환위공,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생소한 상품이다. 산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요건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일단 시험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웁니다. 이 부분. 또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중개 대상물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거 이제 우리 중개 대상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배웁니다. 배우니까 오늘 뭐 제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배우면은 뭐 딱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보겠어요. 자, 이제 보면 뭐 이제 나오죠. 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나오는데 이제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부동산은 토지는 3차원 입체 공간이죠. 그리고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그 자체죠. 그다음 위치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인데 환경은 뭐냐면 부동산은 환경의 한 구성 요소이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라는 건 좀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위치가 있냐면은 좀 이렇게 위치하면서 좀 쓰셔야 되는데 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 위치 또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 또는 뭐야 경제적 상대적 또는 뭐야 경제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거는 부동성이에요. 토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동성.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토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위치를 물리적, 절대적 위치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불변이죠. 요 물리적, 절대적 위치는 뭐야?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 상대적 위치 또는 이 경제적 위치라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치를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위치 하면은 위치가 좋다 하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이제 또 되느냐? 요건 접근성이에요. 뭐라고요? 접근성.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와서 접근성 나오죠?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요즘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경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이 아주 요즘 핫해요. 그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이 평택이라는 데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땅값이 올랐느냐?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평택에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지제역이라고 SRT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SRT 여기 딱 개설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KTX SRT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어디예요? 여기로 가면 수서역이에요. 서울의 수서역. 금방 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강남 아니에요. 강남. 강남과 출퇴근하기가 좋아졌죠? 이걸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 얘기하는 거, 교통, 출퇴근.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 공장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가.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고용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바뀐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결정타를 날린 게 누구예요? 요 SRT와 삼성전자죠. 그러면 여기 평택의 인구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는 거죠.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 형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평택의 위치가 좋아진 거예요. 좋아져서 어떻게 접근성도 좋아졌잖아요. 강남과. 그러니까 어떻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위치라고 그래요?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이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는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변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김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일산 옆에 김포 아시죠? 옆에가 검단인데 김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건 사업이 뭐냐면 전철이었어요. 전철이 이제 어디야? 거기가 무슨 역이더라? 아유, 배는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서울에 김포공항. 맞다. 아유, 죄송합니다. 김포공항하고 김포공항역과 이제 김포랑 뭐가 생겼어요? 경전철이 뚫렸죠. 이 경전철이 뚫렸습니다. 이게 수원 사업이었어요. 이게 경전철. 좀 잘 써야 되는데. 김포 골드라인이라고요.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됐죠. 이 김포가 이제 서울 쪽으로 나오려면은 이제 그 강변도로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은 김포공항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길이 막힙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 사업이 뭐냐면 요 경전철 뚫어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2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여러 번 나왔죠. 지옥철이지, 지옥철. 난리 났었죠, 진짜. 이거는 이제 타당성 분석을 잘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최소한 5량 정도는 돼야 돼요. 5량. 기차를 실 때는 1량, 2량 이렇게 싣어요. 근데 이거 꼴랑 2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근 시간대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뉴스에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죠, 여기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이 전철역 해준대잖아요, 여기. 그래서 뭐 5호선인가요? 그래서 전철역을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전철역이. 그러면 이제 여기 5호선 전철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게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지겠죠, 이제. 좋아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더 땅값이 오르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교통망이 즉 무슨 말이냐? 이 교통망이니까 뭐 GTX 같은 거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 이 GTX역이 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면 이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 여기 장소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어떤 시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시간이라든가 부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걸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전에 길 막힐 때는 부담이 엄청 컸죠. 출근할 때. 근데 부담이 줄어들었죠. 어찌됐건 전철은 뚫렸으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접근성에 의해서 또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변하면 요게 변하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결국은 가치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슨 위치가 중요한 거요?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가 중요한 거고 주변에 어떠한 시설들이 입점하느냐, 입점 또는 입지하느냐, 어떤 시설들이 입지하느냐, 또는 교통망은 어떻게 변하느냐가 그 지역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건 기본이죠. 그래서 이 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렇게 헤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 다음에 자본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이제 생산 요소이고 소비재이고 상품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류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제 협의 부동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민법이라든가 뭐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또 배우시니까 저는 그냥 뭐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건 이 권리가 거래된다는 거예요. 매매인 경우에 소유권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권이죠, 임차권. 그러니까 권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이 권리가. 그래서 이 권리라는 관점에서 물권이죠.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면은 민법 99조 제99조 제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항에 보면 이외의 물건은 뭐야?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그러면 이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민법상의 부동산 또는 협의, 즉 뭐 협자가 좁을 협자예요. 뜻의, 좁은 뜻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좁은 뜻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은 같은 말이 되겠네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왜냐하면 민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민법에서 왜 그러냐?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물건은 크게 어떻게 돼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 거죠. 구별해야 돼. 이게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왜냐하면 부동산과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권리의 태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나누죠. 이렇게.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하면 뭐야?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은 뭐야? 동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야?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는 협의 부동산 또는 좁은 뜻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권리가 나오죠. 권리가. 이 권리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거 38페이지네. 써드려 미안합니다. 38페이지. 그러면 이제 권리 관계가 나오죠. 권리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고 정착물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이게 나오는데 뭐 좀 설명을 하면 자, 이제 하겠습니다. 이 토지라는 것은 이제 여기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토지가 나왔잖아요. 토지라는 건 뭐냐면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토지는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 이외에 이 정착물이 나왔는데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은 물건이에요. 뭐 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에 항구적, 일시적인 하면 안 돼요. 항구적으로 붙은 물건이에요. 항구적으로 붙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토지라는 것은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번이 부여돼야만이 뭐야?
이제 우리가 권리관계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민법 제 212조인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한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토지가 만약에 여기가 방배동 지번 100이다. 소유자가 갑이다라고 할 때 이 소유자는 뭐야? 이 결국 지표, 그다음에 지하 공중. 다시 말하면 지표, 공중, 지하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쭉 가서 여기 리을본 하나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채굴된 광물이라고 돼 있죠. 미채굴된 광물. 여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보시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방배동 지번 100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은 이제 요만큼의 이 땅을 이건 경계 표시가 경계가 돼 있죠. 보통 측량을 해서 경계를 다 잡죠. 그럼 요만큼의 땅이 이제 갑의 땅인데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상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지하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하에. 그럼 지하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하에 이제 흙이라든가 돌 이런 거 전부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 갑 겁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이게 갑 거예요. 왜? 갑이 땅 주인이니까. 그런데 이 땅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땅 속에 미채굴 광물이 있대요. 미채굴 광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상태로 그대로 철광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광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채굴 광물. 이거는 이제 광업권의 대상이 돼서 정부 소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있어요. 문화재. 여기는 없지만은 문화재. 땅을 팠는데 이제 신라시대, 백제시대 막 유물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문화재죠? 그럼 이것도 갑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종로 인사동 그 기초공사하다 땅 파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발견을 했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그 금속알자가 나왔죠. 조선시대 그 세종 때 쓰던 문화재잖아요.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국가 소유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미채굴 광물이나 또는 문화재는 내 땅 속에 있지만 내 거 아니다 이거죠. 정부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느냐. 토지라는 건 이제 뭐 얘기하냐면, 이제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얘기하고, 요 정착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한번 봅시다.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이라는 게 뭐예요? 항구적인, 일시적하면 이건 동산입니다. 토지 계약물을 말하는 것으로 블라블라 나오죠.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동산이란 말이죠. 동산인데 이 토지에 어떻게 돼요? 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항구적 토지에 붙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노란색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착물의 대명사가 뭡니까, 여러분? 건물이죠.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건물도 있고, 창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토지 및 흰색이 뭐죠? 토지 및 정착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이라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독립정착물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정착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제 독립정착물이 뭐고 종속정착물이 뭐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민법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설명해 드릴 거야. 민법이나
보니까 이거를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여기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쪽에서 쓰면 안 되겠군요. 자, 정착물. 이 정착물이면 정착물을 다시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 예외. 그러면 이제 토지가 주물이고 정착물이 종물이에요. 권리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종물은 이 정착물은 누구 거라고 판단한다? 토지 소유자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관계가. 땅은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착물로 판단되면은 누구 거다 이거? 땅 주인 거란 얘기예요. 정착물로 판단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원칙이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의 일부이다라고 판단해요. 토지 일부이다. 따라서 정착물은 토지 일부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토지 일부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종속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종속 정착물. 어디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종속됐다 이거죠. 토지에 종속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속 정착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따라서 정착물로 판단되면 무조건 누구 거라고 판단한다? 토지 소유자 거라고 판단한다. 여기로 귀속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가 5개의 물건은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가 아니에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독립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독립정착물. 그래서 뭐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모르도 되고 여기 기본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고 정착물은 뭐야? 토지 일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 소유자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5개의 물건은 어떻게 해요? 5개의 물건은 소유자가 별개란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정착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별개의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5개의 물건 나왔죠? 여기 보면 여기 나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좀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여기 좀 적으세요.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농작물 뭐 이렇게만 여기 또 이렇게 좀 장하게 펼쳐놨네요. 자, 그러면은 좀 하시면 되죠. 옆에다 좀 적으십시오. 5개의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5개의 물건은 정착물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건물. 그래서 임목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여러분.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잘 써드릴게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자,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잘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갖춘 수목의 집단.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미분리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요 5개. 요 5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자, 이제 됐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정착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이거예요. 건물.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당연히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당연히 갑거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건물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별개의 소유자가 존재하죠.
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의 소유자는 뭐야? 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목들을 요거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해 버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이 돼요. 요만큼은. 그리고 여기를 소유자가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 원래 나무들은 소유자가 다 갑이에요. 이게 정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는 갑인데 여기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버리면 소유자가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자, 이런 거 설명할 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이거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건물은 정착물이죠. 당연히 갑건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갑게 아니라 건물은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은 이 임목은 당연히 수목은 임목은 당연히 뭐야 정착물이기 때문에 갑거다 땅 주인 거다 이거죠. 그렇지만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했다 이거죠. 등기하게 되면 이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충학습에 보면 자 거기 보충학습에 여기 보세요. 보충학습 여기 보면 이제 33회 때 이게 나왔죠. 가식 중인 수목. 정착물이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식 중인 수목인데 자 이게 뭐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붙어 있다. 이건 정착물 아니에요. 동산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가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가 가짜, 심을 식. 가짜로 임시로 이런 뜻이에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동하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뿌리채 뽑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나무. 이건 임시잖아요. 항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산이에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산이고 판잣집도 마찬가지죠. 이건 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 비닐하우스도 일시적, 판잣집도 일시적, 공중전화 박스도 이건 뭐 땅에 붙어 있죠. 그렇지만 정착물은 아니에요. 일시적이니까 이거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항구적이냐? 그러면 정착물, 일시적이다? 그러면 동산 이러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정착물의 뭐야? 이제 구분 기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게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얘기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물건의 부착 방법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구적이면 항구적으로 붙어 있으면 정착물, 일시적으로 붙었으면 이건 동산이에요. 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착물로 보고 이게 쉽게 말하면 건물로부터 떼낸단 말이에요. 뭔가를 토지로부터 떼내는데 분리시키는데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야? 항구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다. 근데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면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즉 쉽게 떼낼 수 있다 이거. 토지로부터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일시적이잖아요. 잘 써드릴게요. 뭐라고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죠? 그럼 이건 뭐다? 정착물 아니고 동산이다 이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항구적이면 뭐야? 정착물, 일시적이면 뭐야? 동산. 이렇게 부착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쭉 가서 성격인데 여기 또 나오죠. 영구적, 항구적 목적이다. 그럼 뭐야? 정착물. 이렇게. 나머지는 좀 그냥 놔두시고요. 편안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용어 하나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정착물.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여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임차인 정착물.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물건들이에요. 이걸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뭐 얘가 나왔는데 이거 안 보셔도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임차인이 자기의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뭐 선반이라든가 또는 싱크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잖아요. 선반 또는 싱크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타 등등을. 그쵸? 그럼 선반이나 싱크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착시킨 거 아니에요. 건물에 딱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붙여놨어요?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정착물 아니에요. 이거는 동산이에요. 동산. 만약에 정착물이면은 건물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권 관계가. 근데 이거는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럼 이거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건물주가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물주가 선반이니 싱크대니 다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이에요. 이건 임차인이 설치한 게 아니잖아. 이게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건물주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딱 붙었죠?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부착시킨 물건들이에요. 이건 임차인 정착물이라 하고 법률적인 효과는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정착물이 아니라 법률적인 효과는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용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